피로 물든 낙원. 낙원이라는 말은 어쩌면 그곳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서툰 수식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와이 카우아이선 북쪽에 있는 터널스 비치, 그곳 바다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한 경계를 매일 아침 수평선 위에 부려놓고는 했지요. 그날은 유독 현실 같지 않을 만큼 고요한 할로윈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은 완전히 멈춰 있었고 파도는 거친 숨을 죽인 채 잘 닦인 유리판처럼 매끄럽게 누워 있었거든요. 13살 소녀 베서니 해밀턴은 그 고요한 유리판 위에 푸른색 서프보드를 띄운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에 깔린 모래알과 산호초의 미세한 주름까지 투명하게 비쳐 보였죠. 어떤 불길한 징후도 경고하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바다품에서 13살 소녀가 느끼던 감각이라곤 오직 피부를 스치는 적당한 온도의 바닷물과 수면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왼팔에 와닿는 미지근한 조류의 감촉, 딱 그뿐이었습니다. 보드 위에 엎드려 한쪽 팔을 물속에 담근 채 먼 바다를 바라보는 일은 이 아이에게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언제나 평화의 가장 얇은 표면을 찢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오전 7시 30분, 물속에 잠겨있던 소녀의 왼팔로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무언가에 날카롭게 베이는 통증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단단한 뼈와 살목을 한 번에 움켜쥐고 무자비하게 잡아당기는 듯한 기묘할 정도로 무겁고 둔한 압박이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몸이 서프보드와 함께 물속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았다가 이내 수면 위로 튕겨올랐지요. 비명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요 속에서 베서니는 자신의 왼쪽 어깨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유연한 왼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자리를 따라 방금 전까지 수정처럼 맑았던 바다가 순식간에 진한 건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잉크가 물속에서 퍼져나가듯 13살 소녀의 몸에서 빠져나온 붉은 생명이 투명했던 낙원을 오염시키는 데는 채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길이가 4.5m에 달하는 거대한 뱀상어의 이빨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상어는 소녀의 왼팔만 삼킨 게 아니었어요. 보드의 왼쪽 테두리를 지름 40cm 크기의 매끄러운 반원 모양으로 정확하게 베어물고 사라졌던 겁니다. 보드가 잘려나간 그 날카로운 격차만큼 베서니의 삶도 그 순간 완벽하게 두 동간이 나버렸습니다. 동행했던 친구와 그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베서니를 향해 헤엄았을 때 소녀는 충격으로 감각이 마비된 채 불겋게 물든 바다 한가운데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울음도 절규도 없었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과 직면하는 순간 오히려 기묘할 정도의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는 합니다. 베서니는 그저 잘려나간 서프보드의 단면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었을 뿐입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줄 그 힘, 그것은 13살 소녀가 미지에서 불어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거부하고 삶의 끝자락을 붙잡으려 했던 유일한 본능적 저항이었습니다. 해변까지의 거리는 너무나 아득했습니다. 동행들이 베서니를 보드 위에 눕히고 서프보드 리시를 풀어 잘려나간 어깨 주위를 단단히 묶는 동안에도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매끄러운 보드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 때마다 소녀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빠르게 지워져 갔지요. 해변에 닿았을 때 베서니의 안색은 이미 핏기를 잃은 하얀 모래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전신을 감싸는 서늘한 오헌이 소녀의 사지를 잘게 흔들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로 실려져가는 소녀의 처진 오른손에는 여전히 바다의 비린 소금기와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건붉은 피가 한데 엉겨맞고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머니의 품보다 더 안온하게 느끼는 자신만의 태고적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서니 해밀턴에게는 그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눈을 뜬 이 아이는 대지를 딛고 걷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파도의 등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먼저 익혔지요. 서핑을 너무나 사랑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베서니가 3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파도를 마주한 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수순이었습니다. 서퍼였던 아버지 톰과 어머니 셰리는 딸의 작은 발목에 서프보드를 연결해주며 바다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몸으로 껴안아야 할 거대한 세상으로 가르쳤습니다. 5살의 베서니는 이미 혼자서 파도를 잡아타기 시작했고 8살이 되던 해에는 지역 서핑 대회에 출전해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언니들을 제치고 당당히 첫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이에게 바다는 차가운 물덩어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을 맞이해주는 가장 거대하고 친밀한 놀이터였습니다. 그 찬란한 성장의 배경에는 가족이라는 단단하고 유일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뱃선이는 6살이 되던 해부터 학교에 가는 대신 어머니에게 홈스쿨링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교실의 딱딱한 책상과 의자 대신 하와이의 거친 모래사장과 파도 소리가 아이의 교과서이자 선생님이었던 셈이지요. 오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글을 썼으며 오후가 되면 두 오빠 노아, 티모시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해가 저물어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가라앉을 때까지 서프보드 위에서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아이의 피부에서는 늘 짭조름한 소금기와 뜨거운 태양빛에 그을린 건강한 냄새가 났지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오직 신앙과 가족, 그리고 서핑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만 이루어진 뱃선이의 유년기는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빚어놓은 완벽한 유리정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10대에 접어들면서 뱃선이의 재능은 카우아이 섬의 작은 해변에만 머무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피어났습니다. 13살이 되던 2003년 미국 서핑협회 전국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하며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는 서핑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지요. 세계적인 서핑 브랜드 립컬이 이 유망한 소녀에게 전폭적인 후원을 약속했고 미디어는 그녀를 향해 차세대 세계 챔피언이라는 수식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80cm까지 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단단한 신체 조건에 파도의 움직임을 동물적으로 읽어내는 천부적인 감각까지 보여주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뱃선이가 보드 위에 서서 거대한 파도의 터널을 뚫고 나올 때마다 해변에 모인 관중들은 탄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소녀의 앞날에는 오직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과 눈부신 조명 그리고 전 세계의 거친 파도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찬란한 승리의 기록들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서 뱃선이를 지탱하던 진짜 힘은 승부욕이 아니라 소박한 순수함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을 받아도 소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좋아하는 사탕을 사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었고 서핑이 끝나면 언제나 동네 작은 개척교회로 향해 사라져벼 사라힐이라는 청소년 목회자 곁에서 소박한 기도를 올렸지요. 그녀에게 서핑은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이 자신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재능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행위였습니다. 2003년 10월의 마지막 날들이 흘러갈 때까지도 뱃선이는 그저토록 사랑하는 바다가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보드를 챙겨 나가는 삶,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하얀 모래알들의 촉감까지 말이시오. 그 완벽한 일상이 단 몇 초 만에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버릴 줄은 하와이의 거친 태양도 그 투명한 바다도 미리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재앙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이 가장 무력하게 흐트러지는 지점을 정확히 골라 찾아오고는 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새벽, 원래 배선이와 그녀의 가족들이 가려던 서핑 스팟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적지였던 해변에는 파도가 터무니없을 만큼 잔잔했고 배선이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연히 터널스 비치로 장소를 옮겼던 것이지요. 만약 그날 파도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혹은 소녀가 보드 위에 누워 1분만 더 일찍 바다를 빠져나왔다면 잔혹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비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오전 7시 30분의 그 찰나에 4.5m 크기의 거대한 뱀상어는 투명한 수면 아래서 이빨을 드러내며 오직 배선이의 왼팔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바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상어의 이빨이 배선이의 왼쪽 어깨관절 바로 아래를 집어삼켰을 때 그 거리는 겨우 2인치였습니다. 단 5cm에 불과한 그 미세한 간격이 삶과 죽음의 영원한 경계선이었던 셈입니다.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어깨 안쪽으로 겨우 2인치만 더 파고들었어도 목으로 올라가는 심장줄기인 경동맥이 그 자리에서 끊겨 배선이는 해변에 닿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신은 소녀의 목숨을 남겨두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잘려나간 어깨 단면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피는 13살 소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에게 아니었지요. 해변으로 실려 나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배선이의 몸에서는 전신 혈액의 60%가 바닥을 드러내며 빠져나갔습니다. 육체가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선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배선이의 전신은 과다출혈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식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지혈대를 조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사지를 타고 밀려드는 시린 오한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소녀의 심장 턱 밑까지 당도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배선이의 맥박은 만져지지 않을 만큼 가늘게 떨렸고 혈압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지요.
훗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이 아이가 평소 서핑으로 다져진 초인적인 심폐기능과 운동선수로서의 강인한 체력을 가지지 않았다면 해변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10분 사이에 이미 쇼크로 사망했을 것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삶을 향한 평소의 성실함이 역설적이에도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덜미잡아 가까스로 이승으로 끌어당긴 셈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이토록 나약하고 서글픈 법입니다. 어제까지 세계 챔피언을 꿈꾸며 파도를 호령하던 천재 소녀가 단 1초의 기습과 2인치라는 기묘한 거리의 격차 앞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날것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내일을 계획하고 거대한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2인치의 경계와 우연히 마주친 불행의 순간들이지요.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전성기의 문턱에서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13살 소녀의 비극은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평화로운 일상과 두 팔의 온전함은 과연 얼마나 견고한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입니까? 운명이라는 잔혹한 연출가는 때로 한 가족의 비극을 가장 정교한 아이러니 속에 밀어넣고는 합니다. 배선이가 피범벅이 된 채 병원 응급실로 들어서던 그 시각, 그녀의 아버지 톰 해밀턴은 이미 그 병원의 수술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퍼로 살아가며 달아 없어진 자신의 무릎 연골을 수술하기 위해 아침 일찍 전신 마취를 대기하고 있던 참이었죠. 마취 주사 바늘이 살을 파고들기 직전 수술실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의료진들의 다급한 고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의 터널스 비치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아 왼팔이 통째로 잘려나간 13살 소녀가 지금 방금 실려 들어왔다는 정갈이었죠. 톰은 전신 마취의 희미한 취기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방금 수술실 문 밖을 지나쳐 옆방으로 들어간 사지가 부서질 듯 울부짖는 그 비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금쪽 같은 딸 배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무릎 수술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취 기운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사지를 억지로 깨우며 옆 수술실로 들어가는 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봐야 했던 아버지의 무력감은 그 어떤 상어의 이빨보다 잔인하게 그의 가심을 찢어발겼죠.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차가운 수술실 문 밖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온몸을 피로 적신 채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의료진들은 소녀의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어내 잘려나간 어깨에 뻥 뚫린 단면을 봉합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수술실을 나온 괴선이의 왼쪽 어깨 무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늘 거친 파도를 움켜쥐고 중심을 잡던 유연한 왼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진정한 비극은 마취가 깨고 현실의 감각이 온전히 돌아오는 서늘한 아침에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틀 뒤 병실 침대에서 눈을 뜬 배선이는 마침내 자신의 몸을 덮고 있던 얇은 시트를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붕대에 겹겹이 쌓인 채 뭉툭하게 잘려나가버린 왼쪽 어깨의 절단 단면과 마주했죠. 13살 소녀의 세계가 통째로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파도를 가르던 당당한 서퍼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팔이 사라진 기형적인 신체, 남들의 연민 어린 시선을 견디어내야 하는 장애인의 형상만이 그곳에 서 있었죠. 평소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단단했던 소녀였지만 그 지독한 상실의 무게 앞에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트 자락을 오른손으로 찢어질 때 움켜쥔 채 소녀는 기절하듯 다시 깊은 절망의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병실을 가득 채운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오던 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한 손밖에 남지 않았다며 오열했던 어머니 셰리도 동생의 훈련을 도왔던 오빠들도 모두 소녀의 침대 곁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13살 배선이에게 왼팔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사라진 걸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자 존재 이유였던 바다와 서핑보드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찬란한 미래를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지요. 병실의 창문 너머로 멀리 카우아이의 푸른 파도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올 때마다 배선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시는 저 파도 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 서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지독한 절망이 13살 소녀의 가장 깊은 바닥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격리되었을 때 그곳을 깨고 들어오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어지는 누군가의 지독한 헌신과 소리 없는 희생이죠. 배선이가 병실의 침대 위에서 짤막해진 어깨를 보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 톰 해밀턴은 무릎 수술의 통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다리를 이끌고 가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컴컴한 창고에 불을 밝힌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붙잡은 것은 딸의 손이 아닌 한 자루의 낡은 대패와 목공 도구들이었습니다. 잘려나간 딸의 웸퍼를 다시 자라나게 할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만 딸의 부서진 영혼을 다시 바다 위로 돌려보낼 방법은 자신이 찾아내야만 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짓눌린 가슴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을 새워가며 거친 나무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팔을 잃은 아이가 거친 조류를 뚫고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날렵한 서프보드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양손으로 물을 저을 수 없으니 균형을 잡기가 몇 배는 더 힘들 것이고 파도를 잡기 위한 추진력도 턱없이 부족할 터였습니다. 톰은 창고의 흙먼지 속에서 딸이 혼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일반 보드보다 훨씬 더 길고 두꺼운 특수 서프보드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보드의 정중앙 왼쪽 레일 부근에 뱃선이가 남은 오른손 하나로 단단히 움켜쥘 수 있는 묵직한 나무 핸들을 직접 깎아 장착했지요. 대패질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무릎의 통증을 삼켰고 톱질을 할 때마다 수술실 밖에서 들었던 딸의 비명을 지워내려 했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히고 나뭇가시가 살을 파고드는 것쯤은 한쪽 팔을 잃은 딸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런 통증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토에는 오빠들과 교회 리더들도 함께였습니다. 두 오빠는 동생이 퇴원하면 곧바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팔로 중심을 잡는 특수 로프 훈련 장치를 마당에 고안해 두었고, 교회 청소년 리더였던 사라는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채 네 팔은 사라졌지만 신이 너에게 준 서퍼의 영혼은 상어가 결코 삼키지 못했다는 말을 매일 아침 아이의 귓가에 속삭여 주었지요. 가족과 이웃들이 밤낮으로 엮어낸 이 눈물겨운 안전망 속에서 뱃소니는 비로소 지독한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올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해 흐느끼는 연민의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다시 바다 위에 세우기 위해 손을 더럽히고 땀을 흘리는 그 정직한 헌신들을 보며 13살 소녀는 한 팔이 없는 자신의 기형적인 몸을 비로소 삶의 새로운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입은 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홀로 설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밤새 거친 손으로 나무를 깎고 기도를 채우고 곁을 지켰던 무수한 이들의 숨은 헌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뱃선이의 오른쪽 서프보드 위에 단단히 막힌 그 투박한 나무 손잡이는 단순히 장비의 개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행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한 가족의 숭고한 저항이자 딸의 텅 빈 왼쪽 어깨를 채워주기 위해 아버지가 밤새 흘린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의 불빛 아래서 뱃선이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기적의 발판이 조용히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이 갈라지거나 신이 번개를 내리는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채 가시지 않은 육체를 이끌고 자신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장소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한 인간의 정직한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2003년 11월 26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 고작 26일밖에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의 절단 단면은 아직 붉은 흉터가 선명했고 아주 작은 스침에도 온몸이 저리는 통증이 남아있던 그 아침에 뱃소니 해밀턴은 다시 카우아이의 해변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밤새 거친 손으로 깎아 만들어준 투박한 나무 손잡이가 달린 특수 서프보드가 들려 있었죠. 상어에 대한 공포보다 바다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13살 소녀는 메디컬 테이프로 상처를 단단히 압박한 채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다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복귀의 과정은 영화처럼 아름답거나 눈부신 성공의 연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한 팔을 잃은 소녀에게 그리 다정하지 않았죠. 보드 위에 엎드려 파도가 치는 먼 바다로 나아가는 패들링부터가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오른손 하나로만 물을 저어야 했기에 보드는 자꾸만 왼쪽으로 빙글빙글 겉돌았고 소녀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거친 조류에 휩쓸려 몇 번이고 뒤집혔습니다. 균형을 잃고 차가운 물속으로 처박힐 때마다 상처 부위로 매서운 바닷물이 파고들었죠.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에 소금물이 닿는 감각은 마치 불로 어깨를 지지는 듯한 지독한 통증과도 같았습니다. 코와 입으로 매캐한 소금물을 들이키며 수면 위로 허덕여 올라올 때마다 소녀의 뺨위로 짠 바닷물과 억울함의 눈물이 뒤엉켜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번을 넘어지고 물을 막으며 뱃선이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뱃선이는 포기하는 대신 몸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양손으로 보드 양옆에 레일을 잡고 일어서는 일반적인 서핑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했기에 소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했죠. 패들링의 부족한 추진력을 메우기 위해 두 다리로 물살을 강하게 가르는 킥 훈련에 뼈를 깎는 집중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보드를 밀어올리는 결정적인 찰나 양손으로 레일을 잡는 대신 남은 오른손 바닥을 서프보드의 정확한 정중앙에 평평하게 짚고 전신의 탄력을 이용해 한 번에 튕겨오르는 구피 스탠스 변형 기술을 스스로 더득해냈습니다. 어깨와 척추의 근육이 비대칭으로 뒤틀리는 통증을 매일 밤 얼음찜질로 버텨내며 소녀는 온전한 두 팔을 가진 이들보다 더 날카롭게 파도의 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정직한 훈련의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겨우 2달 만인 2004년 1월, 배선이는 보란듯이 정식 서핑 대회에 출전해 세상의 편견과 마주했죠. 심판들은 한 팔이 없는 그녀를 배려해 남들보다 5분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안했지만 배선이는 장애인이라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파다를 타고 싶지 않다며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공정하고 차가운 경쟁의 바다에서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만 섰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미국 서핑협회 전국 챔피언십 18세 이하 부문에서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자신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서퍼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도 때로 예측하지 못한 상어의 기습처럼 삶의 중요한 일부를 송두리째 잘려나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에서 한순간에 밀려나기도 하죠. 그 나락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은 상처의 고통을 탓하며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남은 한 손으로 삶의 정중앙을 평평하게 짚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배선이가 짠 소금물을 삼키며 보드 위에 다시 우뚝 섰을 때 그녀는 부서진 육체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 영혼의 위대한 적응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도 밑바닥에 아무리 거칠게 처박히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파도는 다시 우리를 밀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어떤 이의 시간은 절망의 단면을 딛고 서서 흐르기에 더 눈부신 궤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뱀상어의 기습으로 왼팔을 잃었던 13살의 소녀 배선이 해밀턴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하와이 카우아이의 푸른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운동선수에 머무르지 않았죠. 세계 최고의 프로서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시상대에 올랐고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에 설립해 자신처럼 신체 일부를 잃고 절망에 빠진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하는 움직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내 아이를 품에 안은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이들을 이끄는 단단한 등대가 되었죠.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묻고는 했습니다. 만약 그 할로윈 아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원래 가려던 해변으로 장소를 바꾸어서 그 불행한 사고를 지워버리고 싶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온전한 두 팔로 살아가는 평범하고 찬란한 삶을 갈망하지 않느냐는 세상의 질문에 30을 훌쩍 넘긴 배선이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맑은 눈동자로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내게 찾아왔던 그 시련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왼팔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세상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나는 두 팔을 가졌을 때보다 한쪽 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처 입은 더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비극을 불행이 아닌 숭고한 축복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짧아진 왼쪽 어깨는 더 이상 끔찍한 재앙의 흔적이 아니라 모진 파도에 깎이면서도 끝내 부서지지 않은 굳건한 영혼의 훈장이었던 셈이죠. 오늘도 하와이 터널스 비치의 바다는 변함없이 수정처럼 투명한 경계를 수평선 위에 부려놓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의 검붉은 피는 이미 거대한 조류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지만 13살 소녀가 남긴 한 손으로 보드의 정중앙을 짚고 일어서며 남긴 숭고한 자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묵직한 파도로 밀려듭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조심 비껴가려 했어도 언제 어느 순간에 거대한 뱀상어 같은 불행이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송두리째 물어뜯고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친 직장일 수도 있고 차마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가족일 수도 있으며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닳아 없어진 우리 자신의 온전한 마음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당신의 삶을 거칠게 뒤흔들고 있는 그 파도는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어깨 위에 남겨진 차마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절망의 단면은 얼마나 깊은 통증으로 시려오고 있습니까? 만약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텅 빈 어깨를 바라보며 홀로 흐느끼고 있다면 밤새 거친 손으로 나무 손잡이를 깎아내리던 아버지의 부성애와 짠 소금물을 삼키며 다시 보드 위로 가만히 오른손을 뻗었던 배선이의 그 정직한 감각을 기억해 주십시오. 파도 밑바닥에 처박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은 한 손으로 삶의 중심을 평평하게 짚고 일어서는 한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품어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붙잡아야 할 삶의 진짜 무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실화세상이었습니다.